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쿠팡 해킹 사태 용의자로 이미 퇴직한 중국인 직원이 지목된 가운데 쿠팡이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실 관리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주식을 팔 때 붙는 증권거래세율이 0.5%포인트 오른 0.2%로 상향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핵심 인물로 전직 중국인 개발자가 지목됐습니다. 문지기가 열쇠를 빼돌려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털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도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인색한 보안 투자도 화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이제 국민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반복적으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AI 시대에 과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깊은 고심이 필요합니다. 첫 소식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중국인 전 직원은 인증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쓰던 내부 시스템 접근 열쇠로 중국에서 3,370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려면 일회용 출입증인 토큰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출입을 허가하는 인증 도장, 서명키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해당 직원이 퇴사한 뒤에도 서명키를 삭제하거나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도 마음대로 출입증을 찍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건 쿠팡의 인색한 보안 투자가 한몫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연매출 41조 원을 돌파한 유통 공룡이지만 정보 보호 부문 투자액은 0.2%인 660억 원에 불과합니다.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이 연매출의 약 1.5%를 정보 보안에 투자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유통 리테일 쪽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배송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는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나. 경찰은 이번 사건이 한 명의 소행인지 조직 범죄인지 등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불안함에 카드 정보를 삭제하고 회원을 탈퇴하겠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팡의 정보 유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만든 오픈 채팅방입니다. 200명이던 참가자는 하루 만에 6배로 늘었습니다. 결제카드 정보를 삭제하고 회원 탈퇴를 하겠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도 떠돕니다. 집단소송 움직임에는 동참하겠다는 글이 쏟아집니다. 앱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사용하기가 참 두려워져요. 보안 시스템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랬어야 되는데 너무나 실망스럽고.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 이후 피싱과 스미싱 범죄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우려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나 그런 거에 대한 분별력이 좀 없으신 분들이 좀 악용되는 사례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정보 유출 사고가 하도 빈번하다 보니 관심을 끊었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통신사도 그렇고 계속 지금 그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유출된 내용에 결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고 별도의 회원 정보 수정도 필요하지 않다고 거듭 밝히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불안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성인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쿠팡에서 오는 문자를 열어봐도 될까요?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김세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쿠팡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페이지는 없습니다. 직접 문의를 해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 알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쿠팡에서 이런 문자 받으셨다면 개인정보는 유출된 겁니다. 쿠팡 어플리케이션에서 고객센터에 1대1로 문의할 수도 있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에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확인 버튼을 누르니 유출 여부가 나옵니다. 이외에도 주문하지 않은 물품 내역이 있는지, 결제 정보가 바뀌었는지, 배송지 내용이 바뀌었는지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한 스미싱 문자도 문제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미싱 피해주의보까지 내린 상태인데요. 피해 보상, 피해 사실 조회, 환불이라는 단어로 스미싱 문자나 보이스피싱의 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쿠팡에서 온 문자 링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데요. coupa.ng가 들어있는 링크, 스미싱 아니냐 하는 거죠. 쿠팡에 물어보니 이런 링크는 쿠팡이 발송하는 정상적인 링크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링크가 정상인지 아닌지 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문자에 첨부된 링크는 어떤 거라도 누르지 않는 겁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힘든 상황입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쿠팡 사태 취재하고 있는 최돈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소비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다 털린 거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불안한 요소가 뭡니까? 아무래도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 때문일 건데요. 네. 택배 시킬 때 보통 현관 비밀번호를 기입하는데 이 정보가 유출되면서 누군가 우리 집 문 앞까지 올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자택 침입이나 스토킹 범죄까지 우려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비밀번호를 바꾼다 해도 호수별로 비밀번호가 다른 경우도 있어서 이웃 주민이 바꾸지 않는 한 소용이 별로 없습니다. 아예 전체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아파트까지 나왔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내가 뭘 구매했는지, 구매 내역 정보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어떤 물건을 누가 언제 샀는지 등 개인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정보가 결합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매 물품 정보로 배송 확인이나 환불 등을 사칭한 피싱 범죄가 더 정교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쿠팡에 가입하지 않고 물건만 구매한 비회원 정보의 추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문자 스미싱 피해 이런 것도 노출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우선 로그인 정보부터 바꾸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모를 비인증 접속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같은 비밀번호가 사용되는 다른 사이트 비밀번호도 바꾸셔야 합니다. 여기에 결제 계좌에 등록된 신용카드도 당분간 사용을 자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에서는 제한된 정보만 유출됐다고 생각을 하고 발표를 했지만 실제 이제 조사를 해보면 더 많은 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 네, 일단 불안하면 비밀 정보도 바꿔야 되고 본인이 쿠팡과 연계돼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도 자제해야 되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불편함을 개인 그들이 다 감수해야 되는지 피해들이 있을 때는 어떤 소송도 나서잖아요. 이번엔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 취재팀이 확인한 피해자 단톡방만 10여 곳에 달하고 있고요. 네. 가입자가 10,000명이 넘는 곳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오늘 관련 소송에 나선 곳도 나왔습니다. 주변에는 정말 많은 문의가 있고 아마 소송 인단은 더욱더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카드 3사나 인터파크 사례를 보면 실질적인 배상액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집단 소송에 의한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정부의 과징금 부과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일단 민관 합동조사가 이제 시작한 만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우선 최근 5년간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던 지난 8월 SKT 유심 해킹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이번 피해가 그때보다 커서 과징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징금 산정에 연평균 매출이 반영되는데요. 쿠팡 연매출이 40조 원에 달하는 만큼 과징금이 1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를 지시했고요. 국회에서도 쿠팡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서는 등 관련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적으로 쿠팡 사태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돈희 기자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했고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를 통해 대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해선 당시 강철원 전 서울부시장과 후원자 김현정 씨도 기소됐습니다. 먼저 현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오 시장이 선거 당시 선거 캠프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에게 명태균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란 취지로 지시했고,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은 명 씨가 오 시장의 부탁으로 모두 10차례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 즉 일종의 용역을 수행했다고 봤습니다. 오 시장 지시를 받은 강 전 부시장과 비용을 대납한 사업가 김한정 씨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세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아니 내가 부가세 주고 내 이름으로 송금해서 내가 한두 번 받아본 게 무슨 대납입니까? 특검은 사업가 김 씨가 명 씨 측에 5차례에 걸쳐 전달한 3,30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오 시장을 위한 불법 정치자금으로 봤습니다. 8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여론조사가 이뤄진 경위가 상세히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오세훈 시장의 구체적 범행 사실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 앞으로 공소 유지에 전념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특검의 기소에 오세훈 죽이기 정치 특검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출마는커녕 시장 자격조차 없다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특검의 기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상당수가 가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명 씨가 표본을 부풀린 조사 2건을 보고 거래를 끊었는데 13건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계속 부탁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저희가 바보입니까? 그렇게 조작된 여론조사인 걸 뻔히 알면서도 13번 동안 시리즈로 돈을 주고 구매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의 하명을 받은 특검이라 맹비난하며 내년 시장 선거와 시정 공백 우려에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막상 이렇게 기소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분노가 치밉니다. 이런 식의 오세훈 죽이기에 저는 결코 영향받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하명 특검이란 오 시장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명태균 씨의 증언들이 쌓이면서 오 시장의 불법 여론조사가 드러난 거라며 시장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시민들을 속이고 명태균식 불법 여론 조작으로 시장이 되었다면 애초부터 시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며 서울시장 탈환을 위한 분기점으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국민의힘은 현직 서울시장이자 당내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선거 개입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김민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의 오세훈 서울시장 기소를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설계하고 특검이 집행한 하명 수사이자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추측과 정황만을 가지고 현직 시장을 기소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명태균의 진술도 김건희 특검도 오염됐다며 서울 집값 잡을 자신이 없으니 생사람 잡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문제는 국민의힘 당원 당규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은 원칙적으로 당내 경선에 나설 수 없습니다. 다만 윤리위원회 규정에는 정치 탄압 등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대표가 윤리위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결단에 따라 오 시장의 경선 참여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인 겁니다. 장 대표로서도 고심할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당장 오 시장이 빠진 서울시장 경선은 흥행을 담보할 수 없지만 동시에 오 시장이 5선 도전에 성공할 경우 차기 대권 레이스에서 장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와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또 다른 당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MBN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주말에 장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 무고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특히 당시 동석자들과 다음 날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동석자들이 장 의원에게 신체 접촉을 만류했던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그 영상에서 보면 제가 오히려 피해 아닌가요? 장 의원은 그 근거로 당시 술자리 이후 다음날 동석자들과 덕분에 더 즐거웠다, 또 보자는 등의 대화를 주고받은 점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술자리 이틀 뒤인 지난해 10월 25일 일부 동석자들이 나눈 SNS 대화엔 장 의원의 주장과 다른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석자 A씨는 당시 고소인이 신체 부위에 손을 올리고 있던 장경태 의원에게 이게 뭐냐고 중간에 얘기하긴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동석자 B씨는 당시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장 의원이 만지기에 하지 마시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고소인과 동석자들이 당시 장 의원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정황으로 풀이됩니다. 고소인 측은 향후 이뤄질 경찰 소환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MBN은 당시 술자리 상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사건의 본질은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했는데 영상을 촬영한 남성은 취재진의 성추행이 본질이며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이지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당시 술자리 영상을 촬영한 남성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본질은 자신의 성추행 여부가 아닌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영상 촬영이 장난이었다고 했지만 누구의 동의도 없이 촬영된 그날의 영상도 데이트 폭력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남성은 MBN과의 통화에서 장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연락이 안 돼 찾아갔던 거라며 만취한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나중에 보여주려고 촬영한 것뿐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남의 여자친구가 뭐 하시냐고. 또한 당시 촬영된 남성이 장 의원인지도 몰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감사 중 국회의원이 다른 당, 다른 의원실 직원들 술자리에 있으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본질인 성추행 의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내 직장과 신분을 노출시켰다며 권력을 이용해 찍어 누르려는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의원은 오늘 일부 언론에 가공되지 않은 원본 전체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2차 가해를 즉각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이주일입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첫 입장을 MBN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구치소 접견과 옥중 서신을 통해 불법 수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8억 1천만 원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달 28일 MBN에 자필 편지를 보냈습니다. 질의서에 대한 답변 형식의 편지에서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업자의 불법 수익을 환수해 국민에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사업자로 선정해 줄 이유가 이재명과 정진상의 오다가 없었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타 피고인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의 불리한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은 항소 포기에 대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가졌나 싶다. 법무부가 관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한창일 당시 검사에게 대장동 일당 절대 못 잡는다. 저만 다친다라고 말했었는데 실제로 항소 포기가 됐다며 그때 이미 결말을 보았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남욱 변호사 등 사업자 일부가 검사 회유가 있었다며 진술을 바꾼 것과 달리 저의 자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1일 진행된 MBN과의 구치소 접견에서도
다른 공범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을 쓰지 않고 항소심에서 진실을 밝혀 받을 벌은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에 배당된 대장동 사건 항소심은 내년에 첫 재판이 열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혁신당 대표가 첫 만남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조 대표는 장 대표 면전에서 극우 대변자로 비춰진다며 이른바 윤석열 일당과 절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장동혁 대표를 예방한 조국 대표와 장 대표가 웃는 얼굴로 손을 맞잡습니다. 우리가 때로 정치적 입장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민생을 우선시하는 일에는 국민의 삶을 살피는 일에는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 대표가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다고 화답하며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분위기는 이내 얼어붙었습니다. 윤석열 일당과 확실한 절연을 선언해 주십시오. 부정선거론자, 사이비 종교단체 결탁 세력, 극우 파소 세력과 절연해 주십시오. 조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란 우두머리의 비호자이자 극우 태극기 부대의 대변자로 비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조 대표의 일침에 장 대표는 오히려 야당으로서 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잘못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한 시간은 단 10분, 비공개 면담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은 내일 양당 대표의 대장동 항소포기 토론회 개최를 논의하는 실무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지금부터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4년 동안 1,200억 원대 도박판을 굴리던 조직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추적하기 쉬운 동남아를 피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거점으로 도박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형사가 불법 도박 사이트 사무실을 급습합니다. 도박 조직 총책과 국내 총괄실장이 순식간에 양손을 묶여 제압당합니다. 도망 다니던 해외 총괄실장은 제주도의 은신처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에서 왔어. 자, 체포영장에서 체포하는 거야. 알았어? 동네 친구와 선후배 등 지인으로 구성된 조직원들은 지난 4년 동안 불법 도박 사이트 2개를 운영하며 1,200억 원 규모의 판돈을 굴렸습니다. 동남아 국가와 우리 경찰 사이에 공조 수사가 활발하다는 점을 알고 사무실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마련했습니다.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꼬드겨 조직원을 모집하고서 여권을 뺏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추적이 용이한 동남아보다 자금 세탁이 쉽고 단속이 어려우며 외국인에게 관대한 두바이를 범행 근거지로 선정. 도박으로 번 돈은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습니다. 일당을 10달 동안 추적한 경찰은 조직원 26명을 포함한 84명을 일망타진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범죄 수익금 60억 8,600만 원은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추징 보전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뇌졸중으로 몸이 마비됐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는 6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진료를 받을 땐 걷지 못하는 연기를 하다가 이렇게 멀쩡히 걷는 모습이 잠복하던 해경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노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뇌졸중으로 몸의 한쪽이 마비된 환자입니다. 부축을 받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진단을 받은 60대 남성. 어찌된 일인지 짐까지 들고 멀쩡하게 걷습니다. 해경이 잠복 끝에 몰래 촬영한 겁니다. 선원인 이 남성은 브로커와 짜고 의사 앞에선 다리를 저는 연기를 하며 진단서를 받아내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의를 당한 건 맞습니다. 의사를 1차 면담하는 과정에 연기 연습을 시켜서 2등급까지 받아낸. 브로커는 다른 선원 35명의 진단서도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목적은 보험금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와 지자체, 수협이 공동 지급하는 선원 재해보험금 23억 원을 부당하게 타냈고 자신은 5억 6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오랜 기간 해경의 잠복과 추적 끝에 5년에 걸친 이들의 사기 행각은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해경은 브로커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병원과 수협 직원,
노무사 3명 등 10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어젯밤 강원 속초와 양양에선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아파트 지붕이 뜯겨나가고 담장도 무너질 정도였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된 차량 위로 철제 구조물이 떨어집니다. 강한 바람에 아파트 지붕이 뜯겨 날아온 겁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차된 차량 7대가 부서져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방 안에서 창문 닫고 있어도 소리가 들릴 정도로 엄청 크게 불었어요. 덜컹덜컹 할 정도로 밖에 뭐 공사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강원도 양양의 한 모텔 주차장. 바로 옆 공사장 펜스가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강풍에 계속 기울더니 담장을 누르기 시작하고 결국 무너집니다. 당시 이곳에는 초속 30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 이 강한 바람이 좁은 통로를 지나며 더 강해졌고 그 바람으로 이 펜스가 넘어갔습니다. 주변에 주차된 차량과 사람이 없어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가시설물 한 3층 정도 높이를 설치해놨는데 바람이 계속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 넘어가면 어떡하지 이제 이 생각을 했는데 집에서 부랴부랴 나와봤더니 이미 넘어갔더라고요. 기상청은 강풍은 짧은 시간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대비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네, 현지 검사가 특정 로스쿨에서만 진행한 수업 내용이 전국 단위 시험에 그대로 출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법무부는 재시험을 결정했지만 갑자기 다시 시험을 봐야 하는 학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혜빈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대학교 로스쿨 수업 사진입니다. 화면 속 각종 죄명에 처진 노란색 강조 표시가 눈에 띕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죄명 상당수는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동시에 치러진 2학년 검찰 실무 과목 시험에 실제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시험은 검사 임용 때 점수가 성적에 반영되는 중요한 시험인 만큼 검사를 준비하는 다른 로스쿨 학생 입장에서는 불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채용의 시작 자체가 이제 꼬일 수 있어서 이 점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리 알고만 있어도 시간 내에 얼마나 더 많은 쟁점을 정리할 싸움에서 변별력 차이가 많이. 논란이 된 수업을 한 현직 검사는 한양대 등 로스쿨 3곳에서 강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공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학생들에게 이번 달 안으로 재시험을 실시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지금 기말고사 다른 과목들도 준비할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야 할지도 모르겠고 답답하고. 강의를 한 검사는 문제가 된 시험 문제 출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은 해당 의혹 당사자인 현직 검사에게도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햄버거나 샌드위치에 아삭아삭한 식감을 더해주는 양상추가 빠지면 또 섭섭하죠. 그런데 올해 이상기후로 작황이 좋지 않아 이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양상추 대신 다른 야채를 넣거나 아예 메뉴를 없애고 있다고 합니다. 장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입니다. 양상추 수급이 불안정해 버거 메뉴에 양상추가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며 대신 무료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햄버거의 핵심 재료 중 하나인 양상추 양이 줄었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은 아쉽기만 합니다. 아무래도 좀 채소도 많이 먹어야 좀 기분이 많이 좋아지는데 근데 그 빠지면 많이 아쉽기는 하죠. 샌드위치 전문 매장도 비상입니다. 양상추가 샐러드 메뉴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보통 11월은 양상추 공급이 안정되는 시기이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물량이 줄며 가격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중순 10kg짜리 한 상자에 7만 원대까지 치솟았던 양상추 도매 가격은 점차 내리다가 다시 3만 9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지난해 11월 평균가인 2만 7천 원보다 50% 가까이 비쌉니다. 여름엔 폭염으로 가뭄이 심했고
수학기인 가을엔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추워져 작황이 좋지 않았던 탓입니다. 정부는 남부지방에서 양상추 출하가 늘며 공급이 점차 안정될 거라고 설명하지만 양상추 빠진 햄버거는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예, 정부는 연일 해외 주식에 투자한 서학개미의 우려를 표시하며 국내 증시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증시 활성화 조치도 약속했는데 이 와중에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높입니다. 금투세 시행이 백지화된 만큼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개미들은 부글부글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서학개미가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는 금융당국. 이번엔 금융감독원이 나섰습니다. 금융회사들이 해외 주식 투자 영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개미들에게 과도하게 투자를 제한해 환율 상승을 부추긴 건 아닌지 확인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앞서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서학개미를 지목하며 걱정을 표한 바 있습니다. 제가 젊은 분들이 하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해서 유행처럼 막 커지는 게 좀 그래서 그런 면에서 걱정이 됩니다. 한마디로 외국 주식 팔고 국내 증시로 돌아오라는 건데 다소 엇박자가 나는 조치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금투세 시행이 최종 백지화됨에 따라 거래세율을 다시 높였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환율 상승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세금까지 올리려 한다며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올랐다고 하기에는 너무 헛소리죠.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보다는 기관에게 좀 뭐라고 해야 하는 게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도 지난 3분기 해외 주식 잔고가 역대 최대인 721조 원까지 늘어나 개미들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화물선은 유럽까지 통상 40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열리는 바닷길, 이른바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열흘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북극 항로 시대, 이제 우리도 대비해야겠죠. 그래서 준비한 특별기획 첫 번째 순서, 홍지호 기자가 북극 항로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부산항에 정박한 초대형 선박에 컨테이너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목적지는 유럽. TV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부터 자동차 부품까지 다양한 화물이 담깁니다. 지난해 이곳 부산항을 통해 유럽으로 간 화물의 총량은 2,700만 톤이 넘습니다. 컨테이너만 136만 개에 달합니다. 부산항은 유럽으로 바로 가는 노선이 있는 국내 유일한 항구인데 올해도 10월까지 총 397척의 배가 유럽을 다녔습니다. 일반 화물선 그리고 그다음에 그 관광을 하는 유람선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90% 이상, 95% 이상이 컨테이너선. 문제는 항로입니다. 통상 배로 유럽을 가려면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통해 지중해를 거쳐갑니다. 총 2400km, 최대 34일이 걸립니다. 아프리카 남아공 쪽으로 돌아가는 항로도 있지만 거리가 더 길고 운항 일수도 40일로 늘어납니다. 반면 한반도 동쪽을 출발해 러시아를 거쳐 북극을 지나는 북극 항로로 가면 거리는 13,000km로 줄어듭니다. 총 운항 일수도 최대 24일로 단축되고 물류비도 30% 가까이 줄어듭니다. 지금은 3, 4개월에 불과한 운항 가능 기간도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어서 정부는 북극항로 개척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북극항로 경제권력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성장 모델을 구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첫 발로 삼아 북극항로 선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12.3 비상계엄. 그날의 밤이 이제 이틀 뒤면 1년이 됩니다. 당시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수임번호 3617번 서울구치소 독방에 있습니다.
오늘은 외환 혐의 재판이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제 주 5회 법정에 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먼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헌 1년을 이틀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관련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라고 지시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 내용이 국가보안상 대부분 비공개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3개 사건의 재판을 받게 됐고 2개 사건의 재판도 곧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동안 내란 재판과 체포 방해 관련 재판으로 주 2회에서 3회 법정에 출석해야 했던 윤 전 대통령은 추가된 재판으로 주 4회 혹은 일주일 내내 법정에 서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환 관련 재판부는 3월 이후에는 주 4회까지도 재판을 열 수 있다고 밝혔는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재판 일정이 너무 많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가장 오래 이어진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으로 내년 2월에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공교롭게도 계엄 1년에는 김건희 여사 재판의 결심 공판으로 특검의 구형량이 공개됩니다. 특검이 재판 중계를 요청한 만큼 재판에서 김 여사의 육성이 처음으로 공개될지도 관심입니다. 이어서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 모레 12월 3일 열립니다. 김 여사가 처음 포토라인에 선 지 넉 달 만, 재판이 시작된 뒤 석 달 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김 여사는 지난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심에서는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김 여사 본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집니다. 특검은 재판부에 결심 재판 중계 요청을 해둔 상태인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김 여사의 최후 진술이 육성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자신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윤영호 전 본부장의 정치적 야심에서 비롯된 독단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상 변론 종결 후 한두 달 내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내년 초 김 여사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비상계엄 1년을 이틀 앞두고 민주당은 연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조금 전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나치 재판부냐며 제도적 살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이 또다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지지부진하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 연내 설치를 공언한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은 내란몰이가 뜻대로 되지 않자 정권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법부를 겁박했습니다. 늘상 하던 대로 좌표 찍어서 개딸을 동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열린 법사위 소위. 시작부터 여야는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내란 혹시 무죄 나올까 봐 두려운 민주당이 나치 특별재판부구나. 나치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뭐 했습니까? 꼭 작년 1년 전에 계엄군처럼 행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며 우려했습니다. 독재의 길이라는 야당의 반발 속에 관련 법안들은 여당 주도로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국제 정세도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코앞에 새로운 레이더를 설치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영공 폐쇄에 이어 압박 수위를 높인 건데 마두로 정권 퇴진을 압박하는 최후 통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카리브해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설치된 미 해병대의 신형 레이더입니다. 남미 베네수엘라 해안에 바로 인접한 곳으로 공중 군사 작전을 염두에 둔 레이더 시스템으로 추정됩니다.
베네수엘라 영공 폐쇄도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영공을 비행하지 말라는 공개 경고를 내린 뒤 실시간 항공기 비행 지도에서 베네수엘라 상공을 지나는 민항기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군사작전이 임박했다는 징후들입니다. Does your warning mean that an airstrike is imminent, or should we not read it that way? Don't read anything into it.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습이 임박한 가운데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즉각 사임하고 망명하라는 취지의 최후 통첩을 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The New York Times reported that you had a phone call with Maduro. Did you? I don't want to comment on it. The answer is yes. 마두로 정권이 불법 마약 조직 범죄와 연계됐다고 판단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부터 최소 22척의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공격해 지금까지 70여 명을 살해했습니다. 또 마두로에 대해서는 5천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는데 이는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사상 최고액입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조치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효구입니다. 중일 갈등 국면도 간단치 않습니다. 일본은 중국에 보란 듯 남중국해에서 해상훈련을 하는 동시에 자민당 2인자는 중국에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깊어지는 양국의 갈등에도 다카이치 내각은 견고한 지지율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여혜 기자입니다. 우길 기간에 걸린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남중국해 위에 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필리핀군과 함께 해상 공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하루 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오키나와현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이 연일 일본을 향한 무력 압박을 지속한 데 이어 일본도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정권의 인자 스즈키 슈니치 자민당 간사장도 중국에 할 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국이 중일 갈등 관련 거리두기에 나선 만큼 미국 도움 없이 스스로 이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거란 해석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견고한 지지율은 이런 자신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 실시한 11월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75%로 10월 74%와 비슷한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고 중일 갈등을 촉발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대중 강경 자세라는 것이 일본 국민들의 적성에도 맞고 그게 이 다카이치 내각에서는 그게 일본 국익에 맞다라는 판단이거든요. 중일 갈등이 장기화할 거란 전망인데 현실화하고 있는 경제적 타격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미국에선 어린이 생일 파티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8살, 9살, 14살 이런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는데 아직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분주하게 출입 통제선을 설치합니다. 무전에서는 부상자들을 운송하는 경찰과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건물 차고의 철문에 총알 자국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생일 파티를 하던 어린이들을 포함해 100명 넘게 모여있던 연회장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I heard the gunshots, multiple rounds, well over 20. Parents coming up and being very, very upset, crying, asking where their kids are. 어린이 3명을 포함해 총 4명이 숨졌고 9살 어린이 등 11명이 다쳤습니다. 주말 저녁 가족 파티를 노린 표적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And was probably looking for somebody in particular. Why they did that, what they're part of, who they are, we don't know. 경찰은 총격 사건 발생 몇 시간 뒤 청소년을 포함한 5명을 불법 무기 소지와 갱단 연루 혐의로 체포했지만 이번 총격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지난주 폭우가 동남아시아 곳곳을 강타하면서 홍수와 산사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 스리랑카 등지에서 숨진 사람만 1,000명에 육박하는데요.
아직 비가 그치지 않은 지역도 있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빠른 유속의 흙탕물 위로 집 한 채가 힘없이 무너집니다. 물 한가운데 고립된 남성은 간신히 야자수에 매달려 있다 구조됩니다. 지난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북부를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일대에 홍수,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Ini rumah saya, rumah pribadi. Keluarga di sini 9 orang kerja. Piala habis semuanya, nggak ada yang terbawa keluar. 현재까지 최소 469명이 숨지고 400명 넘게 실종됐는데 당국은 아직 수습하지 못한 시신이 많다며 사망자가 늘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인접한 태국에서도 300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며 최소 170명이 숨졌습니다. 구호품 부족 사태에 시민들이 흙이 묻은 생필품을 구매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태국 정부의 부실 대응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지방 공무원 2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스리랑카에서도 최근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 최소 334명이 숨지고 수도 콜롬보 시민 14만 8천 명이 임시보호소에 수용됐습니다. මෙරට ඉතිහාසයේ අභියෝගාත්මකම ගලවා ගැනීමේ මෙහෙයුම බවත් අප දන්නවා. CNN은 지난달 말 동남아시아 말라카 해협에서 발생한 사이클론 세냐르와 태풍 고토가 결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십 년 전 만들어진 낡은 배수 시스템이 피해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이젠 드라마나 영상을 보기만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징어 게임을 직접 해보고 K-팝 데몬헌터스의 음식을 직접 맛보는 곳도 생겼는데요. 영상 속 세계관을 그대로 옮겨놓은 현실 공간에 젊은 층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붉은색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채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최근 미국 필라델피아에 개장한 테마파크로 축구장 1.4배 규모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영감을 받은 사자보이즈 소다팝 음료를 마시거나 김치와 삼겹살을 곁들인 헌트릭스 파워업 쌈을 먹어볼 수도 있습니다. The Squid Games chicken, red bite, green bite. You're going to spin this, and then whatever color it lands on, it correlates with the color of sauce you have there. 전 세계적으로 인기인 K-컬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게 매력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선 전 세계 최다 유튜브 구독자 수를 보유한 미스터 비스트가 자신의 유튜브 챌린지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를 열었습니다. We've had people who have been watching our videos for 5-6 years watch other people compete in challenges, and now you can actually see what it feels like to be in a Mr. Beast video. 단순 시청자에서 콘텐츠 속 주인공으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상상하는 것을 넘어 직접 만지고 즐기려는 젊은 층을 공략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 워낙에 단절됐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로 오프라인 참여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것도 있고, 또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어떤 경험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추세도 있기 때문에 실제 가상현실 시장 규모가 9배 정도 성장할 거란 관측도 나오면서 디지털과 현실을 넘나드는 공간은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먹고 살기 팍팍한 현실에도 어려운 이웃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경기 침체가 이어졌던 작년 겨울에도 이 사랑의 열매 모금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올해는 어떨까요? 안정모 기자입니다. 자, 셋, 둘, 하나,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네, 선물을 국민 여러분들께. 사랑의 온도탑에 빨간불이 차올랐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올해 목표 모금액은 전년도보다 소폭 증가한 4,500억 원.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갑니다. 우리 경제가 좋지 않은 가운데 복제 사각지대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정성을 다해서 문제를 찾아 나가도록. 캠페인 첫날 삼성과 4대 금융그룹 등이 1,300억 원을 기부해 사랑의 온도탑은 28.9도로 시작했습니다. 올해 캠페인에선 기부 방식도 다양해졌습니다.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결제는 물론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결제 등이 가능하고 코인이나 NFT 같은 가상자산으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온도탑에 설치된 키링 자판기입니다. 저도 3,000원 주고 하나 사봤는데요. 이렇게 구매만 해도 전액 기부됩니다. 지난해에는 목표 모금액을 초과한 4,915억 원이 거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개인 기부금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기부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되기 때문에 불경기가 되더라도 기부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는 거죠. 월에 조금씩이라도 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외식하기도 좀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이런 한 끼가 다른 누군가는 정말 더 힘들겠다는. 올해 이제 저희 딸도 태어나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부를 실천해볼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에 종료됩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한국 바둑의 살아있는 전설, 돌부처 이창호 구단이 스승 조훈현 구단을 넘어 역대 최다승 타이틀도 차지했습니다. 바둑 인생 40년, 이 스승의 기록을 다 갈아치우며 이제 그가 가는 길이 곧 바둑의 역사가 됩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김수장 구단에게 159수 만에 불계승을 거둔 이창호 구단. 14살에 첫 우승을 따낼 때 상대이기도 했던 김 구단에게 자신의 1969번째 승리를 거두는 순간에도 얼굴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스승 조훈현 구단의 기록을 넘어 한국 바둑 역사상 최다승 기사로 이름을 올리게 된 이창호 구단은 소감도 돌부처다웠습니다. 운 좋게 이기게 된 것 같아가지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1986년 입단해 40년째 프로기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이창호 구단은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도 역대 최고의 기사로 꼽힙니다. 특히 2005년 마지막 주자로 중국과 일본 기사 5명을 물리치고 우승한 상하이 대첩을 포함해 이창호 구단이 들어올린 메이저 대회 우승컵만 무려 17개입니다. 스승은 물론 이세돌, 신진서 구단도 범접 못하는 기록에도 이창호 구단은 더 좋은 바둑을 보여주겠다며 여전히 바둑돌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시합하면은 사실 그냥 대국 바둑에 바로 이렇게 집중하고 그래가지고요. 특별히 그냥 못 느끼면서 그냥 둔 것 같습니다. 50살의 나이에도 올해 80%에 육박하는 승률로 여전히 단단한 바둑을 두는 이창호 구단은 내년 전인미답의 2000승 고지에 도전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울산 HD의 이동경이 올 시즌 K리그 MVP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시즌이 끝나고서 손편지에 썼던 바람처럼 시상식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됐습니다. 이기윤 기자입니다. 이번 시즌 김천과 울산에서 공격 포인트 25개를 몰아치며 MVP 후보에 오른 이동경은 시즌이 끝난 뒤 직접 쓴 손편지로 수상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한번 인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를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동경은 투표에서 전북의 박진섭을 제치고 데뷔 첫 K리그 MVP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감사한 상을 가지고 잠깐 숨 고르고 다시 한번 더 높은 곳을 위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경의 수상으로 울산은 강등권 바로 위인 9위에 그치고도 4년 연속 리그 MVP를 배출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반대로 지난 시즌 강등 위기를 겪다 한 시즌 만에 우승팀으로 올라선 전북은 MVP를 제외한 나머지 상을 휩쓸었습니다.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를 뽑는 베스트 11을 무려 6명이 수상했고 포엣 감독은 감독상을 거머쥐었습니다. Put an extra responsibility. I was representing many people. I think I'm a better coach now
last year December. 2부 리그 시상식에서는 제르소가 MVP, 윤정환 감독이 감독상을 차지하며 우승팀 인천이 화려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번 시즌을 빛낸 선수들의 축제가 막을 내린 가운데 잔류와 승격이 걸린 치열한 승강 플레이오프가 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12월에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확연히 차가워졌습니다. 이번 주는 나날이 추위가 심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고요. 수요일에는 영하 7도, 목요일에는 영하 8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추위 대비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서해안과 제주에는 눈 예보도 있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 최고 10cm,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에는 3에서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전국의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춘천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서울은 영하 1도에 낮 기온은 3도 안팎에 머물며 종일 춥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의 아침 기온 2도, 대구는 1도까지 내려가겠고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서울에도 올겨울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